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최욱. 이광용입니다. 정치권에도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발 악천후로 아주 갑갑한 상황입니다. 근처에 누구 땅이 있더라, 누가 먼저 제안했다더라, 여야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을 잘 빼낼 수 있을까요? 찾아야죠. 자, 그러면 네. 첫 코너에서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 전환 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답정 처가입니다.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빨리 오세요. 뛰어왔습니다. 예. 이슈가 있는 현장 어디든 간다. 현장 소장 임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네. 지난주에도 이제 현장에 가셨는데 네. 오늘 다시 또 방문을 하셨다고요. 다시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례적이에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에는 왜 고속도로의 종점이 갑자기 변경이 된 거냐.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건데 네. 국토부의 해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더 헷갈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점 변경과 관련된 국토부의 해명을 제가 시간 순서대로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 국토부의 타임라인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자, 6월 중순에 처음으로 양평 서울 간의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7월 3일에 최초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해설을 합니다. 아차차, 이래가지고 이거 늘공하고 어공하고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네, 예.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 봤을 때는 늘상 공무원을 하는 이 늘공들이 정무적인 판단이 다소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해명이었던 건데 늘공 서운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네네. 늘공들이 잘 못한 거지만 이거는 원점에서 우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의혹 제기가 이어지니까 3일 뒤에 7월 6일에 원희룡 장관이 다시 나와서 문제의 그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을 던진 겁니다. 이 비판이 떨어진 거죠. 이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노선이 누구에 의해서 왜 변경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7월 9일에 국토부에서 다시 해명을 내놨는데 네. 자,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이해 당사자인 양평군에서 요청한 거를 국토부가 수용을 한 거다. 양평군이 먼저 요청을 했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의견서에 종점을 강상면으로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평군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용한 거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얘기였는데 네. 막상 또 이제 문서라든지 오갔던 공문 이런 거를 보니까 네. 딱 보니까 또 양평군이 굳이 강상면으로 바꿔달라라고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어제 해명을 또 내놨는데 7월 10일 해명은 또 약간 달라집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처음에 제안한 거는 양평군이 아니고 지난해 3월에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때 그때 용역을 맡았던 설계회사, 그 설계회사가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희룡 장관부터 국토부까지 쭉 이어오는 동안에 내용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대체 진짜 이유가 뭐냐. 이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설계회사 이름은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타당성 조사 계약을 한 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굳이 장모 일가를 위해서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보고서가 결과가 나온 그 시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오늘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정작 이 제안은 지난해 5월 19일,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10일 뒤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수위 추진 과정이라든지 혹은 정권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야당에서는 여전히 좀 놓을 수가 없는 거고 국토부에서 했었던 얘기는 이 용역회사가 내놓은 종점 변경안 그러니까 대안노선이 원래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었던 원안보다 더 좋다. 교통 해소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그 나들목 IC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더 수월하기 때문에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이 옳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사업 초기부터 이 대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을 법도 한데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방안이었으면은 그 좋은 방안을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지 왜 갑자기 이게 이제 튀어나왔느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오늘 새로 이제 제시한 얘기가 뭐냐면 각 지자체마다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네. 앞으로 도시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네.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라는 걸 제시하는 건데 양평군에서도 2018년에 이 도시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이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수이던 시절에 네네. 발표가 된 겁니다. 어. 그때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혜론이 이제 불거진 소위 말하는 그 강상면 종점 안하고 비슷한 게 네. 그 기본 계획 안에 이미 있었다. 아, 2018년 안에. 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2018년에도 있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오늘 새로 밝힌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KBS에서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KBS 기자가 양평군 관계자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군 기본 계획에 원래 강상면 그 종점안이 어느 정도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군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거다. 앞으로 그쪽 비슷한 쪽으로 개념적으로다가 고속도로가 나면 좋겠다라는 안이 이제 포함이 된 거이지 개념적인 부분이지 구체적인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올해 2월에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의견서도 이제 살펴보면 양평군을 통과하는 노선에다가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라는 짧은 내용만 적혀 있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선 자체를 강상면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백지화가 돼버렸는데 네. 어찌됐든 만약에 강상면 안으로 가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 의혹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 여기가 이제 강상면 지금 종점 안으로 제시된 지점인데 주변에 보시면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의 토지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노선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특혜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권에서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 네. 양서면 안. 요거 네, 기준은. 그 종점 근방에 민주당 출신 전 군수 땅이 있더라. 네. 그러니 여기. 이거는 민주당 게이트가 아니겠느냐. 여기 이제 표시된 요 지점이 정동균 전 양평 군수, 네.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 군수 일가의 토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서면은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옥천면 아신리 인근인데 네. 일가 땅을 다 합치면은 한 3천여 평 정도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정동균 전 군수가 가진 땅이 한 260여 평 정도 되고요. 아내가 이제 배우자가 소유한 땅이 한 250여 평 정도 되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종점 안을 지금 민주당이 고집하는 것 자체가 전 양평 군수,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전 양평 군수의 배우자가 땅을 매입한 시기입니다. 네. 하필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셀프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이 부분은 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정동균 전 양평 군수는 이게 이제 고속도로 종점하고 직접 관련된 땅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기 직전에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건 맞는데 그게 지금 한 50년 살고 있는 지금의 이제 자택, 집 앞 땅이다. 이게 도로가 글로만 나 있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게 되면 우리는 일종의 이제 맹지처럼 도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진출입로. 때문에 진입로. 진출입로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옆집 할머니가 구입을 하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돈 없어서 못 따던 거를 이제 이 사게 된 거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동균 전 양평 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그 옆집 할머니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땅 나는- 파신 분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영상을 통해서 직접 좀 해명을 좀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종점까지 가려면 한 20분 가야 되는 것이고요. 3km 제가 떨어진 게 살고- 맞습니까? 3km?
직선거리로 그렇습니다. 직선거리로. 아무튼 차로 그러면- 20분을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직선거리로 하면 2km 내에 전 군수인 김성교 군수 집안도 그 2km 내에 다 종중산 있고 집안이 다 있습니다. 네, 정동균 전 군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정동균 전 군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여당이 본질을 흐려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는 양평 군민이라든지 혹은 양평군의 동의 혹은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왜 종점이 바뀌었느냐. 네.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도 종점이 어딘지를 지금 여야가 모두 잃어버린 것 같다. 네. 우리가 다 지금 종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거고요. 본질은 결국 노선 변경 결정을 누가 했느냐, 네. 왜 했느냐, 네. 그리고 그 변경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느냐 이거를 네. 투명하게 밝히고 설명하는 거다. 네. 현안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누구 땅이 어디 있고 누구 땅이 어디 있고 이것만 따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우리라도 이 본질을 좀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네.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또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아까 실적시라고 답변하는데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김용남,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함께합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분 다 참 안타깝게도 직이 없어서 직을 걸고 토론은 못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네. 이해관계가 얽힌 토론이 이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이해 충돌 방지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그 양평 근방에 땅이 있는 분은 바로 이실직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 땅은 많죠. 아, 안산 땅 많아요? 예. 그 왜 많아요? 그 사질 않았으니까. 예? 아, 지금 안산 땅. 예. 아,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야, 지금 3주 만에 나오셔가지고 폭탄을 하나 던지고 KBS 있죠. 죽이려고 진짜 왜 그러십니까? 그거 몰랐어요. 땅도 알겠습니다. 없고 땅이 있는 처가도 없고 땅 없고 땅 있는 처가 없고. 양평과 관계 있는 거는 양평 해장국을 제가 좋아하는 거밖에. 네. 아유, 소박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재들 큰일 났네요, 오늘. 예. 그럼 편안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예. 한번 가보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논란 둘러싸고 여야가 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유. 예, 얼마나 징하게 싸우는지 일단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합정 처가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을 왜 자물쇠로 채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행가처럼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보라고. 김건희 로드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무슨 로비 여력이 어디겠어요? 누가 전화 한 통 했고 누가 누구를 만났고 네.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민주당 자체가 저는 정치 오염수 집단으로 변질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쪽 인사들이 땅 투기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똥불을 찬 겁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네, 이 사안 네 분 어떤 식으로 의견이 갈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종점을 옮긴 거거든요. 네. 근데 종점을 옮기는 과정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공무원 하나가 바꾸고 그다음에 무슨 외주 들어온 사람이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네.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내에서 몇 번에 걸쳐 소위원을 걸쳐야 됩니다. 종점을 변경시킨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왜 종점을 변경시켰냐라고 야당이 물으니까 첫 번째는 7월에 양평군이 요청했다 그랬다가 네. 지금은 5월에 용역회사 설계회사가 바꾸라 그랬다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종점을 바꾸라고 누군가가 원했던 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로 보게 되면
바꿀 수 없는데 바꿔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말이 바뀌는 이유를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몇 번의 소위원을 거쳐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예탁까지 결정이 난 게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그 안에 심각한 변경의 과정이 있어요. 이 설명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상하게 바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아니,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국토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입니까? 더 위에 힘이겠죠. 아니, 몰라서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추정컨대 이런 거죠. 추정컨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의 얘기를 빌리면 네. 김건희, 최은순 씨 땅 있는 곳에 종점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세력밖에 더 있는 겁니까? 그 용산 그 대통령실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왜 비겁하게 그 동료 의원 뒤에 숨으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현주 의원님. 네. 종점이 예타가 다 끝나서 결정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되면 그게 바뀌려면 그냥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까 비슷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그동안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공청회도 다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시 거쳐요. 이렇게. 이거 변경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변경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책임을 왜 집니까? 그래서 통상은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이게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변경이 전격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게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본질은 뭐냐면 개발 관계자, 국토부, 그다음에 뭐 권력자 이런 층의 어떤 전형적인 토건 카르텔 의혹인데요.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돼요.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하든지 만약에 본인이 봐도 이게 설득력이 없다. 네. 그러면 뭐 감사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것을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로는 아직까지는 설명이 안 된다는 입장이신가 보군요. 아직까지 설명된 건 없죠. 네. 그냥 백지화한다는 얘기만 있죠. 사실 본질은 심플한데요. 이 고속국도 노선이 불투명하게 변경이 된 겁니다. 핵심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작년 5월 이전에는 적어도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그 노선 변경안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에 어디에도. 작년 5월에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치 이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듯이 양평군의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견을 조회하고 그때만 해도 양평군은 원안에 가까운 예타 통과 노선에 가까운 일안을 우선적인 안으로 제시를 하고 이 그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는 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도 필요하고 돈도 더 많이 든다. 부정적인 코멘트를 달아서 보냈는데 국토부가 다시 2월 달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봐요. 그러면 양평군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의중이 여기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정권 바뀌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양평군 군수가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이게 뭔가 이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야당이 뭐 억지스러운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게 음모론 비슷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경위를 설명을 하지 않고 들러 엎었어요 그냥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 김영남 의원님은 약간 좀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재킷 예쁜 거 입고 오셨어요. 아니 일단 앞서 세 분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라도 시각을 좀 달리해야겠다. 아니 그 시각을 같이 해도 돼요. 싫어요. 정봉주 의원님하고 같이 하기 싫어요. 아니 시각을 같이 해도 되는 게 우리 대통령께서 카르텔 굉장히 가장 싫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걸 원안이라고 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할 때 원안 대비 수정안으로 바꿀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꽤 있어 보여요.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수요를 훨씬 많이 수용할 수 있어요. 수정안이. 그러니까
원안이 하루에 대략 16,000대, 네. 수정안이 대략 22,000대 정도의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 면에서 수정안이 좀 뛰어나 보이고 그리고 원안대로 하면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교량을 건설해야 되는데 수정안은 그게 필요 없고 그로 인해서 철새 도래지를 비롯한 환경 파괴가 수정안이 훨씬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합리성은 있어 보이는데 하필 강상면 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네. 그 땅이 뭐 몇 년 전에 아니면 최근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비난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는데 그게 상속받은 선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필지가 여러 개가 돼 보여서 네. 그 모든 필지가 다 상속받은 그건 것인지는 아닙니다.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도상으로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꽤 많은 부분이 2000년대 구입도 했다고 네, 얘기해요. 보도상으로 꽤 많은 나오고 부분이 그러니까 상속받은 선산이 거기 네.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산만 아니라면 저 같으면 아예 이참에 그냥 시세대로 아니면 공매나 뭐 이런 거로 그냥 팔아버린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조상 묘지가 있는 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팔 수는 없겠죠. 팔면 그 대안으로 노선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뭐 먼저 박원석 팔고. 의원님이 그런 권한은 없어 보이고요. 그건 뭐 진지하게 검토하실 자리에 계시진 않잖아요. 아니죠. 땅을 가져본 적도 없다면서 그걸 판다 안 판다고 말씀. 아니 근데 이게 제 땅이 아니니까 팔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뭐 이게- 지금 파는 거는 이미 아니 올랐을 땅 때 판다 안 판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셋이 설명할 땐 좀 이해가 됐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를 노선을 자꾸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데 일단 이거 과정을 봐야 돼요. 이게 왜 바뀌었냐를 자꾸만 묻잖아요. 네. 근데 과정이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2017년에 1차 고속도로 계획 때도 종점이 원래대로 원안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2년 2월에 발표할 때도 또 원안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2, 3개월 지난 다음에 수정안으로 바뀌어요. 그 2,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네. 그다음에 인수위가 진행이 됩니다. 요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왜 바뀌지? 그리고 이때 바뀌었는데 아까 이현주 의원이 말씀했듯이 바뀌는 프로세스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목표는 뭐냐면 그 아까 뭐 차량 수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이거는 원안의 원종점 원안에 있던 그 위에 가고 있었던 국도가 6번 국도인데 네. 이 고속도로 건설의 목표는 6번 고속도로의 체증을 해결하는 6번 거예요. 국도의 6번 교통체증. 국도. 예. 6번 국도의 체증 해결인데 네. 지금 이제 저쪽에서 얘기하면 뭐 다른 도로도 막 얘기해. 다른 도로 얘기할 거 없어요. 6번 국도의 체증을 해결해서 관광객들, 그다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교통 편의를 주겠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목표에도 틀렸고 네. 과정에도 설명이 되지 않는 벼랑 안에 노선이 바뀌었는데 노선 바뀐 곳에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땅이 있었다? 네.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노선을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때 대통령 당선되는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뭐 저걸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네, 있잖아요. 의심. 야당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야당의 그런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면 이렇게 변경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거를 갖춰서. 그렇죠. 예. 이를테면 지금 타당성 조사 결과 그 설계 제휴를 했더니 거기서 기존 예타 통과 노선보다 이 안이 더 경쟁력이 있다. 네. 새로운 대안이. 네. 주장의 요지는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 근거로 두는 게 이제 교통량을 훨씬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네. 환경 파괴가 적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가 산출됐는지를 공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공개는 안 합니다. 그 영역 보고서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어요. 결과 수치만.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전에 예타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타는 어디가 하느냐? KDI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합니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해요. 거기서 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 엉터리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민간 설계 용역업체에 맡겨봤더니 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공개하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예타안보다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비교치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할 게 아니고. 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증명 없이 저렇게 주장만 하면 안 되죠. 네, 여기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 한 말씀. 예타를 KDI에서 하는 건 맞는데요. 말 그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가 나오기 훨씬 전 단계에서 예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타에서 나온 수익 비용 분석 결과는요. 그렇게 정치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예타를 돌릴 때마다 그 수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게 지금 500억 이상의 국가재정이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가재정을 지원할 건지 아닌 건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엉터리로 진행이 된다. 대강 진행이 된다 이 얘기인데 엉터리라는 그렇지 얘기보다는 제가 아니 과거에 비해서 아니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해서 예타를 2번을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니, 예타 근데 다 경험해봤죠, 돌릴 저희도 때마다 지역에서. 소위 BC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수익 분석 값이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타를 너무 단정적으로 최종안이라고 여기면 곤란해요. 아니 그 예타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촘촘해졌고요. 이게 이제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이른바 비용 편익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책성 또 균형 발전 지수 항목들이 그다음에 다 있죠. 기술 이런 것들 다 평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살짝 달라요. 지금. AHP 점수라는 걸 내서 그 점수가 맞아야 이게 통과가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죄송한데 네,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쵸, 의원님. 어쨌든 짧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나 이제 얘기하는데. 아니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얘기 예타를 제일 중요해요. 갖다가 네. 예타를 갖다가 그렇게 막 대충 할 수는 없어요. 네. 대충 할 수는 없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제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평가를 했더니 네네. 그런데 그게 몇 달 사이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자료가 공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자료가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게 네. 왜냐하면 그럼 앞에 있는 예타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공개를 다 해버리면 네. 밝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게 예타가 무척 중요한 게 지금 네. 김영남 의원께서 한 사례만 얘기를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요. 그렇죠. 여기가 턱걸이로 합격됐어요. 양평이. 왜냐하면 그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하게 되면 KDI하고 조세연구원에서 경제성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 많은 지역만 경제성 있는 지역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성, 정책성 이런 거 다 평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 양평이 턱걸이로 간신히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마다 이렇게 결과가 달리 나오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사업 선정이 안 돼요. 네. 여기 선정이 됐거든요. 네. 아주 촘촘하고 꼼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를 어디 한 기관에서 한 그 아웃소싱 업체에서 얘기했고 바꿨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토론은 진짜 좋은데 네, 네, 네. 시간이 없어서 끊는다는 거 여러분께 양해를 사실 구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도 이게 워낙에 첨예한 예. 문제라서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네. 제가 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신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다들 거세요. 원희룡, 박민식, 한동훈 장관이 직을 건다. 뭐 이런 발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저 발언의 순서는 역순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네. 장관이 제일 원조는 먼저 한동훈 장관이 제일 먼저 원입니다. 했고 그다음에 네. 박민식 장관, 네. 원희룡 장관 이렇게. 그거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왜죠? 한동훈 장관이 저러니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전부들 쫓아가고 있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폼이 안 나요,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런데다가 저는 원희룡 장관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 문제를 가지고. 아니 본인이 7월 3일 날 그때는 화 안 냈어요.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다. 예. 이 늘공들 문제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를 네.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백지화하겠다고 하는데 백지화할 권한도 없어요.
이게 법정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장관의 권한이 아니에요? 장관 권한이 장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맥주해요? 권한이 없어요? 국가도로망 없어, 못합니다. 종합계획이라는 법정 최상위 계획에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해요. 법정 계획을 어떻게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 엎습니까? 그래요? 다만 사업의 시기만 달라질 뿐이에요. 시기가 늦춰질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때문에 백지화라는 말이 사실은 맞지가 않고요. 또 국정운영을 어떻게 저렇게 감정적으로 합니까? 야당이 좀 문제 제기한다고 백지화 시키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책사업 다 야당이 의혹 제기하면 백지화 시킬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무리한 얘기를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데 왜 저럴까 과연? 네. 누구한테 혼이 났길래 저럴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추측은 하지 마시고 예.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야당으로부터 반대당하고 또 의혹 제기 받는 거는 일종의 집권 세력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돈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고 인천공항은 그 갯벌하고 환경 파괴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당시 야당이. 그리고 KTX 고속철도는 저거 정권에서 분명히 프랑스 떼제베에서 리베이트 받으려고 저 사업한다고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설명하고 그게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돼요. 네. 저는 저 부분은 이제 백지화 발언 부분은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왜 그랬다고?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아까 안산단부터 좀 이상해요. 근데 저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제가 보기엔 이제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왜 감이 떨어져? 삼선 의원의 재선 도지사에 도지사 갔다 왔잖아요. 네. 도지사 갔다 왔고 감 떨어진 사람은 그 전에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 갔다 감 떨어지고 일단 갔다 오면 감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자 공무원들에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어떻게 백지화합니까? 이건 지금 홀딩된 상태예요. 백지화가 아니에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부처들이 있거든요. 거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이거 어떻게 멈춰요? 그래요? 아니 외주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멈춥니까? 그래요? 자 이제 직을 건다는 표현을 하면서 세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말이 그러잖아요. 똥 낀 사람이 죽는다고. 방귀 낀 사람. 방귀 낀 사람이 죽는다고. 똥 낀 사람들은 그렇게 있어요.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저렇게 과도하게 화를 낸 거예요. 덮으려고. 근데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이현주 의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백지화 문제는요. 이게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 장관이 뭐 내가 백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허술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법률적으로 백지화의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필요한 절차들을 다 밟아야 그렇죠. 돼요. 결정을 하는 과정도 아까 예타가 있고 뭐 하는 것처럼 이걸 백지화해야 되는 타당한 근거.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졌다 아니면 사정이 변경됐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백지화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근데 왜 백지화를 했을까? 네.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이분이 이제 법률가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상 네. 본인이 장관직에 있는 과정 이 동안에 네. 이걸 진행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비슷한 맥락.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고 본다는 거죠. 나름의 아마- 손익 계산을 했을 것이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렇게 해서 백지화 선언해놓고 중단시키고 네. 본인은 이제 장관 그만두고 정계를 복귀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본인은 어쨌든 이게요 중요한 게 착공이 되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때 가서 만약에 문제가 밝혀지면요, 네.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착공 안 했잖아요. 네네네. 아니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밀어붙여요.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했어. 네. 근데 밀어붙여. 사업을 그럼 진행해. 사업을 진행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직권 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어쨌든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책임은 법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법적 거예요? 책임이죠. 이거요.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봤어. 파고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밀어붙여.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네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두 분 말하지 마시고요. 예, 방송 끝나고 말씀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전자 결제까지 하면서 시급하게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시행령을 제가한 건데요.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받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편법이고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그런 공공요금에 넣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리징수는 우리 정부로서는 채택을 하는 것이 옳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하고 같이 걷는 것은 이 편법이고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라는 게 국무총리의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살살 부탁드립니다. 이게 30년 됐잖아요. 네. 94년부터 시행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어쨌든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듯한 의도가 보이는 건 유감이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공영방송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는 방송법상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시행령으로 하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하냐. 그리고 이게 방통위에서 야당 위원들 퇴장한 상황에서 여당 위원들끼리만 통과를 시킨 것도 절차적 흠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통위 두 분이서 그러니까요. 네. 제가 세 분 보기에는 중에 한 분 퇴장하고 두 분이 분리징수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찬성 의견도 꽤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의도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절차와 방식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절차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집권 여당 쪽에서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는 또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맞습니다. 네, 네, 네. 최근까지 했습니다. 법안도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정도로 양쪽으로부터 문제지가 있었으면 진작에 KBS가 자정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공정성 시비에 시말리지 않을 만한 네.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진작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이다. 이 얘기를 번갈아 가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KBS의 자체적인 노력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후에 두고두고 법적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선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MB 시절에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법을 통과를 못 시키니까 시행령으로 모법을 뛰어넘는 짓을 자꾸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두고두고 그게 그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위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이번에 또 어떻게 됐냐면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행령을 바꿔갖고 모법을 또 뛰어넘습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분명히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본인들이 보기에 시행령 이거 분리징수하는 게 맞아요. 방송법을 바꾸면서 그다음에 시행령을 바꿔 나가는 과정을 그 순서를 정확하게 밟았어야 됩니다. 지금 저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게 다 불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법에는 저분 주장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에도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존재하고 있는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국무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KBS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징수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리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지금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KBS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대 야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고 호소하는 게 정치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앞장서서 지금 하고 그 있는 말씀은 거예요. 조금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법 64조에 나오는 TV 수상기 보유자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징수 방법을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던 걸 그걸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한 거는 지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수신료는 거는 수상기를 가지면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게 그렇죠. 방송법에 있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통합 징수할 수 있다를 통합 징수할 수 없다라고 시행령을 바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한 거는 없어요. 지금 네. 말씀을 조금 사실과 다르게 시청자분들이 하셨어요. 이게 분리징수가 이제 뭔지 이런 것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아까도 누가 이렇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졌다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계속 서로 바뀌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파성을 떠나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수신료를 갖다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전기요금 내면서 자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그냥 합산해서 저절로 내줘버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공정거래법상 끼어 팔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공정한 징수입니다. 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 방식은 사실은 분리징수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이렇게 분리징수가 되면 KBS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분리징수를 해서 받게 되면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네. 그래서 당분간은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재정적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통령께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정착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KBS 내부의 어떤 자구책 네. 이런 것들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협의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네. 해가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는 방식에서 완전히 무슨 돌격대장 하듯이 막 때려잡기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뭐 입법 예고 기간도 주고 입법 또 예고 의견 기간 수렴을 줬죠. 짧게 거칠 수 줬죠. 있는 아주 네. 짧게 줬어. 한 달 만에 한 겁니다 지금. 그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나서 하면 모르겠는데 네. 이건 뭐 당장 내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KBS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수입의 감소가 있잖아요. 네. 네. 그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다른 재구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게 전체 어쨌든 공영방송의 말하자면 공적 기능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또 방송 광고 시장에 여러 가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따라와야 되는데 너무 이게 무슨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기만 네.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이제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걸 이제 법률적 다툼으로 어쨌든 KBS에서는 헌법재판소 가져가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적 다툼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걸 정책적으로 풀어야 돼요. 네. 지금부터. 네. 뭐 KBS는 이대로 앉아 있으면 한 4분의 1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네. 유지가 안 되면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되는데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뭐 한 반으로 줄이거나 여기 이제 뭐 진행 외부 이런 패널 이런 사람들 다 못 나오게 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불가피한데 그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변화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보다도 이런 거예요. 7천억 거치다가 한 3천억 거치고 전국적으로 1,000억밖에 안 거친다고 하면 결선이 4천억 나다가 그다음에 6천억 나면서 KBS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재갈을 그 씌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하고 입장이 좀 다른 방송을 이렇게 잡는 게 이게 정치권이나 권력 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대해서. 불거졌으니까 차제에 말이죠.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그동안에 우리 고질적으로 하죠. 저는 사실은 이 양쪽 진영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양쪽의 이 싸움이 네. 이 방송도 진영화돼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이 방송 장악하겠다 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은 진짜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넘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7월 11일 화요일 밤 더 라이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